시기는 인육을 섭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계를 좋아했던 동물들 탑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0세기 초기에는 영국령이었던 인도 제국과 네팔의 라나 왕조에 의해 인도 북부와 네팔 남부의 테라이 생태계가 대부분 개간되거나 벌목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인도와 네팔 모두에서 호랑이나 표범 사냥이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관리 정책으로 맹수들을 멸종시키려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호랑이와 표범의 개체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먹잇감들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남아있는 먹잇감들과 서식지를 둔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고, 사수하려다 실패한 경우들에 의해 사냥이 힘들 정도로 부상당한 개체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19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인도와 네팔에서는 호랑이나 표범에 의한 시기인 사례들이 급격히 많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참파왓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총에 맞아 오른쪽 아래터 송곳니를 잃었고, 오른쪽 이터 송곳니는 끝이 부서져 나갔는데, 이 때문에 사냥을 잘할 수 없게 되어 시기인 호랑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인도와 네팔에서 호랑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저지대 테라이 생태계이지만, 당시 테라이는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참파와트는 부상으로 인해 다른 호랑이들과 줄어드는 서식지를 놓고 경쟁하기에도 불리했었을 것이다. 또한 개발 이후에도 테라이에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인간을 주식으로 하게 된 참파와트에게는 더 이상 좋은 사냥터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참파와트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산악 마을들과 이들을 둘러싼 온대림이었다. 당시 히말라야 남부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마을 외곽에서 밭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참파와트는 이들을 주로 습격하였다. 한번 사람을 몰아가며 복잡한 지형으로 몸을 숨겼으며, 시신을 먹어치운 뒤에는 바로 산자락을 따라 다른 마을로 이동했다. 또한 새 냄새에 민감해 사람들이 총이나 농기구와 같은 새로 만들어진 물체가 있으면 경계하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참파와트를 죽이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다. 참파와트는 네팔에서 몇 년 동안 약 200명을 죽였고, 라나 왕조는 네팔군과 구르카 용벼 호랑이 사냥용으로 훈련받은 아시아 코끼리 수십 마리까지 파견해 참파와트를 추적해 절벽 끝까지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살당하기 직전 참파와트는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으로 뛰어들었고, 강 건너편이 북인도 우라칸트주로 헤엄쳐 건너갔다. 이후 녀석은 참파와트 영역의 중심으로 삼고 참파와트가 인근 마을들로 오가며 수년간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철도업체에서 하위 관료로 일하고 있던 진 코베스, 어린 시절부터 야영이나 수렵에 능했었고, 호랑이나 표범과 접촉한 경험도 많았었다. 코베스는 1907년 지인에게서 참파와트에 대하여 전해 듣고 생애 처음으로 시기인 호랑이 사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참파와트에 걸려있던 모든 현상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보스들이 많으며 우인 사격의 위험이 크고 녀석의 경계를 세워 사살하기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코베스는 며칠 전 참파와트가 습격한 마을인 팔리에 도착한 후 발자국을 보고 해당 호랑이가 약 2.4m 체장의 암컷 벵골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참파와트가 이미 배를 채우고 영역의 다른 구역으로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베스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다. 여러 마을들의 주민들로부터 이 호랑이가 더 큰 마을인 참파와트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코베스는 참파와트에 먼저 가있다가 녀석이 나타나면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예상했던 대로 참파와트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10대의 소녀가 습격당하게 된다. 코베스는 습격이 일어나자마자 참파와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마을 외곽에서부터 숲이 울창한 좁은 협곡으로까지 계속 추적하다가 녀석이 소녀의 시신을 포식하고 있는 굴까지 진입하게 된다. 이때 참파와트는 추적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코벳을 먼저 기습하려고 했으나, 코벳 역시 마지막 순간에 상황을 눈치채고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지형이 복잡하고 식물들이 무성한 데다 해까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코벳은 주변 지형들을 보고서 참파와트의 총기나 쇠의 냄새를 싫어한다는 점, 그리고 사람을 사냥한 뒤에는 바로 복잡한 협곡들 사이로 사라져 몸을 숨긴다는 점을 간파했다. 녀석의 굴이 있는 좁은 협곡은 더 깊고
좁고 넓은 협곡에서 갈라져 나온 협곡들 중 하나였다. 코벳은 참파앗이 만약 도주하려 한다면 이 넓은 협곡의 바닥을 따라서 이동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그 다음날 진 코벳은 마을 촌장을 통해 주민들을 모집해 냉 병기들과 화기들을 들고 능선 위로부터 줄지어 내려오면서 시끄럽게 구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촌장과 함께 넓은 협곡 바닥으로 먼저 내려간 뒤 촌장은 협곡 벽면에서 자라는 나무 위에 코벳 본인을 강가의 덤불 사이에 채취와 세냄새를 숨기며 매복하고 참파하트가 굴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예상했던 대로 참파하트가 세냄새를 피해 큰 협곡으로 나오자 코벳은 방아쇠를 당겼는데 첫 번째 사격은 빗나갔으나 두 번째 사격은 참파하트의 몸통을 맞추었다. 죽어가는 참파하트는 코벳을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며 찢어 죽일 기세로 코앞까지 달려들었지만 마을 촌장에게서 다른 총을 건네받은 코벳은 끝내 녀석을 한 번 더 명중시키며 사살하였다. 이렇게 수년간 북인도의 악명을 떨쳤던 공포는 막을 내렸다. 트레드웰은 13년 동안 알래스카주 카트마이 국립공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캠핑하면서 회색곰과 함께 지냈으며 회색곰 등 여러 야생 동물들과 지내는 모습을 촬영했다. 곰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교류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원 레인저는 트레드웰이 곰들을 괴롭힌다고 판단했다. 레인저들은 트레드웰이 7일간의 체류기간 제한, 부적절한 식품 보관, 야생 동물을 괴롭히는 행동, 그리고 방문자와 가이드들과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트레드웰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고 각자 학교에서 곰을 보호하고자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학교를 돌면서 곰 교육을 했는데 모두 무보수였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시민운동 조직 회색곰 지원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2003년 여자친구 에이미 휴고너드와 함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지내다가 회색곰에게 공격받아 함께 사망했다. 두 사람을 죽인 회색곰은 레인저에게 사살되었다. 나중에 피해자 시신 옆에 있는 사살된 곰을 검사해본 결과 위장 내에 인간 시신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잘려나간 신체들도 널려 있었다. 그의 조울증이 불러온 동반 자살에 가깝다는 설도 있다. 단순히 잡아먹혔다고 보기에는 모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티모시는 13년 동안이나 매년 여름에는 곰들이 있는 알래스카주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지내고 곰들이 동면 준비를 하는 8월이면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 2003년 10월에는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국립공원으로 돌아왔고 곰을 확인할 수 있는 탁 트인 해안가가 아닌 위험한 숲속에 텐트를 쳤고 결국 그는 겨울잠을 준비하는 회색곰에게 공격당했고 사망했다. 끔찍하게도 회색곰이 덮칠 당시에 트레드웰이 소지했던 카메라는 렌즈 뚜껑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자체는 작동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 음성이 모두 녹음되었다. 이 음성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음성을 들은 부검이에 따르면 트레드웰이 먼저 공격을 받았는데 곰에게 뜯어먹히며 신음하자 에이미가 프라이팬으로 곰을 때리면서 저항했으나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 정도 타격으로는 성체가 되지 않은 어지간한 작은 곰조차도 제압할 수 없으며 공격자가 여성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작은 곰 한 마리를 때리고 찔러 죽이는 데만 해도 여러 명의 성인 남성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중간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성체곰을 상대로 살상력을 지닌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답도 없다. 그들이 총을 챙겨갔거나 상대가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이 아니었다면 호기심에 몇 번 공격해보다 질려서 물러났을지도 모른다. 트레드웰은 곰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고너드에게만 달아나라고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휴고너드는 달아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곰에게 저항하다가 트레드웰과 같이 최후를 맞이했다. 인터넷에 그의 마지막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녹음본이 유튜브에 올라왔지만 가짜다. 비록 가짜 영상이긴 하지만 영상에서 나오는 남자의 비명과 곰한테 물어뜯기는 소리가 사람에 따라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들릴 수 있다. 당연하지만 실제 녹음된 테이프는 유족들이 가지고 있으며 설령 지금은 없애버렸을지 몰라도 이들은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 이런 가짜에 대하여 고소도 할 수 있지만 죽어서 잊혀진 일을 비극적인 주제로 다시 떠들썩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는 것 뿐이다. 만약 원본 영상이었다면 다큐 그리즐리맨에 출연한 사람들의 증언대로 여성의 비명소리, 후라이팬으로 내려치는 소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영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열이 두려워 여성의 비명소리를 굳이 편집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의 비명이 포함된 사고 영상이라고 해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유튜브는 이런 오디오 영상 따위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스나퍼 필름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곳이다. 직접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찾기도 어렵고 당연히 추천 영상에 뜨지도 않으며 성인 인증을 해야지만 볼 수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경고문이 수차례 뜨고 나서야 재생된다. 해당 영상이 유해 컨텐츠는커녕 성인용으로조차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짜 영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댓글에도 동그라미를 안 그려서 그랬다느니 프라이팬으로 곰한테 요리를 해주려고 그랬냐느니 하는 온갖 고인 드립이 넘쳐나는데 크리즐리맨 영화에 나오던 실제 트레 듀엘은 뭔가 미쳐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동물보호구역에서 멋대로 소리치고 산림 감시원이 적이라고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듯 조울증이 아니냐는 말도 많아서 미국에서도 애꿎은 여친까지 곱먹이로 만든 셈이라고 욕하는 글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고인에 대해 비웃듯이 쓰는 게 많다. 다만 다큐를 보고 난 뒤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적어도 비꼬지는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는 편이다. 저런 식으로 야생 동물에게 등을 향한 채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야생 동물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제 생각에는 팀 트레드웰이 13년 동안이나 살아남은 것은 그냥 곰들이 이 양반이 어딘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를 잡아먹은 곰은 그냥 팀 트레드웰을 더 이상 못 견뎠거나 갑자기 트레드웰이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나 보죠. 트레드웰은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을 무슨 애완동물이나 노래의 소재거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아이들을 묶어줄 매개체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는 현실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즐리맨에서 공개된 트레 듀엘 자신이 찍은 필름을 참조하면 트레 듀엘이 곰에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거나 거의 전라로 강에 들어가서 곰을 향해 이거라고 외치며 희열에 잠긴 장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트레 듀엘은 생전에도 필름을 보고 경악한 언론인들에게 이봐요, 곰은 당신을 잡아먹을 맹수란 말입니다. 듣고 싶어 환장했어요. 하고 돌직구를 받았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듯한 인간이란 평가도 받았다. 물론 트레 듀엘은 분명 곰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음을 인지했고 만약 내가 조금만 경솔하게 행동하면 난 저 곰들의 뱃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말하기도 했다. 어느 언론인이 당신이 곰에게 잡아먹히는 순간이 돼서 젠장. 내가 실수했군. 누가 총 좀 줘. 라고 외치게 되면 어떡하겠냐고 질문하자 나를 살리기 위해 곰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 그냥 곰에게 잡아먹히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친구들도 트레 듀엘이 죽은 후에 자신을 죽인 곰이 사살되었음을 알았다며 슬퍼했을 테니 차라리 자신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길 바랐을 것이라고 평할 정도였다. 트레 듀엘의 헬리콥터 조종사는 트레 듀엘의 죽음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최후일 것이라고 평했다.